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연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4번의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전에 광고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백석대학교 1사학번 신학과에 입학했던 신연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후배님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성폭력, 성교육, 성폭력 예방, 또 성교육, 성평등 교육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학교에 다닐 때는 목회의 길을 꿈꾸면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교육도 받고 자격을 취득하고 지금은 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또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구청에서 저희 구 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교직원들을 교육하고 성폭력 사례를 관리하는 성폭력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부모님을 교육한다던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시립 성문화센터에서 교육안을 만들고 강사를 양성하고 또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교육이 우리나라에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얘기는 바로 성폭력 예방교육, 또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4시간 동안 나누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4시간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채플 시간에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4번의 시간 동안 저를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나누게 될 얘기들이 왜 필요할까? 우리가 왜 이 귀한 채플 시간에 저의 이 강의를 들어야 할까?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 교육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 그리고 교직원이라던가 공무원이라던가 혹은 300인 이상의 그 노동자가 있는 기업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양성평등 교육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왜 이런 교육들 이거를 합해서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이런 교육이 있고 또 그런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이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고 또 1년의 시간 동안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을 시험을 여러 번 치고 자격을 취득하는데 저도 물론 그런 사람이고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할까? 이런 얘기를 먼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는 또 기독교 학교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적인 부분을 고민해 보고 싶은데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학교에 들어와서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제가 오늘을 포함해서 4번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눌 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특히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을 가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한일서의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어떤 것인지 고민하면서 그냥 내가 단순히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앞으로 4시간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폭력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만을
이거는 성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정말로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친구 관계뿐만이 아니라 연인 관계, 친구 관계, 또 동료 관계 이런 사이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형제에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잡혀가지 않으려고 범법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이 다음의 이유는 저는 저희가 이 교육을 듣는 것은 마치 입국 심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입국 심사 다들 받아보셨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옛날 일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는 한 번도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미국 가보신 분 계신가요? 속으로 들어주세요. 터키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둘 다 가봤습니다. 부럽죠? 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입국 심사가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에서 제일 큰 비행기 두 대가 동시에 LA 공항에 도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국 심사 그 줄에 있었어요. 또 미국 갈 때 13시간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켜서 막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잘 도착했어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 이미그레이션에 있던 경호하시는 분이 이미그레이션에선 핸드폰 쓰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막 엄청 화내면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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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뭐 뭐라고 해서 쏘리 하고 막 핸드폰 껐던 기억. 그리고 또 입국 심사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 왜 왔냐? 친구 만나러 왔다. 비지링 후! 막 화내고서 난 말도 잘 못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또 제 친구는 현금을 너무 조금 가져왔다고 조사받으러 잡혀가고 다른 친구는 현금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고 잡혀가고 저 혼자 막 바깥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거든요. 벌벌 떨면서. 그리고 또 터키 갔을 때는 IS 테러가 끝난 직후에 제가 터키를 갔어요. 테러가 일어난 직후에 공항 경비가 너무 삼엄한 거예요. 막 벨트 풀어봐라, 부츠 벗어봐라, 외투까지 다 검사하고 같이 간 일행 중에는 노트북을 가져온 친구가 있었는데 노트북을 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삼성 업데이트 막 그거 다 기다리고 줄 엄청 길고 근데 이렇게 미국과 터키의 이미그레이션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둘 다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은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또 터키는 IS 테러 사건 이후에 이렇게 경비가 삼엄해졌다고 해요. 근데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왜 나를 잠재적 테러범 취급하냐고 화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테러범처럼 생겼나요? 제가 테러랑 상관이 있어 보이나요? 저는 테러의 태자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하지만 제가 거기 줄을 서서 나는 테러랑 상관도 없고 테러 저지를 것도 아니고 나는 잠재적 테러범 취급 당하는 거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항의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줄을 다 서서 기다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 공항에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이미그레이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이 이미그레이션에 참여하고 열심히 협조할 때 앞으로 있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다 참고 그 줄을 기다렸던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교육도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가정폭력 이런 사건들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되고 지금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게 된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잊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그런 일 안 할 건데 내가 시간 아깝게 왜 이런 교육을 들어야 돼? 라고 아주 가끔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폭력, 성희롱 이런 거는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내가 이미그레이션에 참여했던 것처럼 거기에 협조했던 것처럼 이 교육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울 수 있는 아주 쉬운 가장 쉬운 일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누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가 폭력을 예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자세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을 깨워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아마 대중교통을 많이 타실 거예요. 저도 서울에 살고 있어서 매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데 여러분 지하철 탈 때 자리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아마 옆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앉으려고 할 거예요. 물론 사람이 다 앉아 있을 땐 어쩔 수 없지만 빈자리를 딱 보고 이쪽에 사람이 별로 없다.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곳에 앉겠죠. 영화를 예매할 때도 물론 좋은 자리를 고르지만 웬만하면 사람이 없는 쪽으로 자리를 고르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그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짝꿍 정할 때도 내가 나랑 친한 사람이랑 정하고 싶었고 대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도 친한 친구랑 자리에 앉지 모르는 사람이랑 웬만하면 옆자리에 잘 앉지 않잖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경계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라는 건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퍼스널 스페이스는 타인이 마음대로 침범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저만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공간을 뜻합니다. 이 경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교육 자료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가까운 홍콩, 대만만 하더라도 유치원 때부터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낯선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으면 왠지 혼자 앉을 때보다 마음이 불편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옆 사람 손 잡으세요 이런 거 많이 시켰죠. 그때 막 이렇게 새끼손가락 잡고 막 이렇게 옷 끝 잡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게 내가 친하지 않은 친구랑 손잡고 싶지 않아. 혹은 친한 친구여도 손잡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물리적인 경계를 뜻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 몸에 가까이 다가올 수 없어.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심리적인 경계는 뭘까요? 내가 만지는 거? 나의 손을 잡는 거, 안는 거 이런 거 아니더라도 성과 관련해서 혹은 내 개인적인 것을 나한테 말하거나 보여주거나 요구할 때 느껴지는 불편한 감각을 경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궁금하지 않은 너의 성생활을 계속 나한테 말해요. 뭐 직장에서 상사가 되게 나이 많으신 분이 내가 왕년엔 말이야. 내가 막 성생활을 이렇게 했어. 왕성했어 하면서 막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야 듣기 싫어 이런 마음 혹은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자기 몸을 나한테 보여줘요. 뭐 바바리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막 기분 나쁜 거.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내 몸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내 몸을 본다거나 내가 원치 않는 얘기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경계예요. 혹은 나는 너한테 내 연애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연애 얘기를 하거나 내 연애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한테 막 전해요. 야 걔랑 사귄대. 야 어디 과에 걔랑 어디 과에 걔랑 사귄대. 그거 알았어? 걔네 어디까지 갔대. 이런 얘기하는 거. 근데 나는 내 개인적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고 싶지 않고 전하는 걸 싫어해요. 이게 나의 심리적인 경계에 대한 감각입니다. 제가 지금 이 경계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난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맞아 그거는 진짜 기분 나빠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게 경계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어떤 사람은 경계가 손에는 좀 작아요. 사람들이랑 손 잡는 거 아무렇지 않아. 핸드쉐이크 잘해요. 어떤 사람은 손의 경계도 강하게 크게 있어서 난 손 잡는 것도 불편해.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연애 얘기하는 거 아무렇지 않아. 오히려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좋은 소재잖아. 연애 얘기 친구들이랑 하면 마음도 편해지잖아. 이런 사람도 있고 난 연애 얘기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안 해. 내 개인적인 얘기야. 이런 사람도 있죠. 이게 바로 경계의 특징이에요. 경계라는 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또한 상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내 애인과 이렇게 완전히 꼭 껴안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기분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제발 혼자 있고 싶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경계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계를 가끔씩 혹은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모르고 침범하곤 하죠. 우린 그거를 폭력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과 같은 폭력과 관련된 교육은 단순히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경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 경계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경계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눴죠. 두 번째 시간에는 성폭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젠더에 기반한 폭력, 즉 젠더 폭력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그 젠더에 기반된다는 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여성성. 여자는 원래 튕기는 거야. 여자는 원래 좀 순종적으로 해야 매력적으로 보여. 남자는 원래 박력이 있는 거고,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면 밀어붙일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게 연애 관계에 그대로 투입되는 거. 우린 그게 바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남자는 원래 성욕을 참을 수 없어. 남자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폭력은 젠더에 기반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 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의 특징들을 보고요.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 성폭력과 성추행의 차이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경계의 특징, 젠더 기반 폭력의 특징을 말했지만 아직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의 특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젠더 기반 폭력은 늘 사소화 된다는 거예요. 폭력의 사소화가 첫 번째 특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폭력을 사소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데이트 폭력이 발생해도 저 커플은 너무 심하게 싸워. 쟤네는 무슨 싸울 때 욕까지 해?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여기는 거죠. 다른 종류의 폭력, 뭐 절도 아니면 뭐 폭행 이런 것들은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반면에 뭐 부부싸움이라던가 성폭력이라던가 데이트 폭력 이런 젠더 기반 폭력은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담고 있어서 그걸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보면 약간 한 톤 어두워 보이죠. 그래서 그냥 원래 세상은 어두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처럼요. 그것처럼 우리가 빨간 색깔 셀로판지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기울어진 왜곡된 성문화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니까 성폭력이 발생해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두 번째의 특징은 피해자 유발론입니다. 바로 피해자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게 왜 그 시간까지 남자랑 술을 마셔? 야, 너가 남자친구랑 안 하고 싶었으면 남자친구 집을 가질 말았어야지. 야,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 그렇게 시스루를 입고 다녀.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그렇게 당할 만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피해자가 원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옷을 입었던지 간에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던지 간에 그 행동을 가지고 그 옷차림을 가지고 내가 가해를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은 가해자의 잘못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남자의 성욕은 원래 참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참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그럴 만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꾸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세 번째는 폭력의 자연화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력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건데요. 바로 남자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는 원래 성욕을 못 참잖아.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남성분들이 화를 더 내줘야 돼요. 성욕 못 참는 남자가 어딨어요? 성욕을 못 참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자는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폭력이 발생해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원래 그러는 것처럼 조금 심했던 거일 뿐인 양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던 거죠. 이게 젠더 폭력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성폭력과 성희롱과 성매매, 가정폭력의 차이를 말씀드릴 건데요.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를 대부분 구분을 못 하세요. 여러분, 성희롱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말로 놀리는 거요. 성적인 말로 불편하게 하는 거요.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법적인 개념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성폭력이라는 건 그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강제추행, 강간, 불법 촬영, 뭐 사진 전송,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성폭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성희롱이라는 건 아예 법이 다르고요. 나의 지위, 뭐 고용 관계, 업무적인 지위, 업무의 특성 이런 걸 이용해서 발생하는 성적인 괴롭힘을 뜻해요. 그러니까 업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성희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희롱이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는 분도 많겠죠? 섹슈얼 하라스먼트라고 하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희롱은 분명히 아니에요. 희롱이란 건 약간 놀리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막 베베베베 이런 걸 희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적인 괴롭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어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성희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도 내가 놀리는 게 아니라 업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희롱이 왜 법으로 특별히 제정이 됐느냐 이런 걸 물어보실 텐데요. 일반 성폭력과 성희롱은 분명히 달라요. 업무 관계라는 차이가 있죠.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분들 중에서도 뭐 직장 생활을 하고서 학교를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인턴을 해보셨거나 실습을 해보셨거나 혹은 알바를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 업무 관계에서 나의 지위가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지금은 직장을 다닌 지 뭐 3년 차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제는 제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 직장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구청에서 이전 직장이 구청이었는데 얼마나 큰 조직이에요. 막 구청장님부터 체계가 촥촥촥 있죠. 저는 제일 아래 완전 막 여기 있는 아래. 제가 위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저 바쁜데요." "못해요."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리고 저에게 불편한 말을 할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관계에서는 위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위력이라는 건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행사되는 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무언의 압박을 주거나 이런 힘을 위력이라고 하죠. 이 위력이 있기 때문에 성희롱이 발생해도 내가 신고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집단의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이 따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젠더 폭력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바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희롱에서 뭐 저한테 "어우 연정 씨, 우리 연정 씨는 엉덩이가 너무 예뻐서 이런 원피스 입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직장인 상사가. 그때 제가 "아싸! 엉덩이 운동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기분 좋을까요? 완전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세요? 제가 "부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저 이거 고용노동부에다 신고할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잘리면 제 월세는 여러분이 돈 모아서 내주실 건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 못하고 하하." 웃고 넘어가게 되겠죠. 바로 이게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이 성희롱을 그러니까 성희롱은 가해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법적으로 행위자라고 하는데요. 이 성희롱의 행위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장난한 건데, 재밌으려고 한 건데."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장난을 자기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이 사장님한테 우리 사장님 엉덩이가 어우 골프 칠 때 보니까 엉덩이가 아주 멋지시네요." 이런 말 해요? 혹은 "어우 장모님 아우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 장모님 엉덩이가 더 탱탱해지셨네." 이런 말 해요? 절대 못 하죠. 성희롱, 젠더 폭력은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대처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걸 가해자들은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할 수 있는 장난이 과연 이 사람도 나한테 할 수 있는 장난일까? 나는 선배니까 나는 18학번이니까 20학번 학생한테 이런 장난을 막 할 수 있죠. 근데 20학번 학생은 그 장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혹은 나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을 다니게 될 텐데 나는 5년 차니까 이런 말을 이제 막 입사한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배들 술잔이 비어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이런 장난 난 웃으면서 해요. 나는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우리
1년 차 신입사원이 어떨까요? 옆에서 술잔 들고 술병 들고 이러고 있겠죠. 이게 바로 괴롭힘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권력 관계라는 걸 '나는 너에 대해서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더라도 상대는 그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염두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이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젠더 폭력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희롱은 즉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와 관련된 근로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불편감을 주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뭐 알바할 때는 물론 해당이 되지만 지금 당장 성희롱이 과 관련된 상황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언젠간 직장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매매랑 가정폭력 얘기를 해볼까요? 성매매라는 건 성적인 행위나 유사성적 행위를 금품이나 뭐 금품과 관련된 것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성매매가 왜 젠더 폭력에 되어 있을까? 이거 개인의 선택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여러분, 성매매 업소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막 뭐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 항시대기 이런 말 붙어 있는 간판들 생각나죠? 제가 서울 신림역 쪽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역에서 내려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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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성매매 업소를 봐요. 근데 그 업소들이 전부 다 여성의 성적 행위를 돈을 주고 거래하는 업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다 그런 광고 문구를 넣는 게 다 불법이 되어 있는데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뭐 아가씨 항시대기라던가 그런 문구들이 막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누구의 성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여성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성은 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의 몸은 뭐 섹시한 거라던가 유혹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인 몸을 내가 남성은 성욕을 참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풀어야 해라고 착각하는 거죠. 제가 아까 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 설명한 그 잘못된 성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2004년인데요. 그 2004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전부터 정말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00년, 2001년, 2002년에 발생한 그 성매매 업소의 화재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매매 업소가 모여 있는 곳을 집결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집결지에서 화재 사건이 크게 났고 그때 정말 많은 여성들이 죽었는데 그 여성들이 사망한 이유는 화재가 아니라 감금이었어요. 그 업소들이 다 막 쇠창살이 있고 문이 잠겨 있어서 탈출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매매는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 빈곤한 여성이 이 업소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심지어 정당하게 금품이나 뭐 이런 걸 내가 돈을 받고서 한 게 아니라 이 돈은 그 업주들, 포주들이 다 가져가고 나는 계속해서 착취당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성매매라는 표현보다 성착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업소에 들어갔어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게 자발적일까?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정말 막 엄청난 재벌가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럼 제가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성매매 업소에 들어갈 고민을 했을까요? 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그 업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빈곤한 여성이 왜 성매매 업소를 가게 됐을까? 이 사회에서 성매매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내 인권을, 내 존엄을 포기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즘엔 북유럽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정폭력도 그냥 단순히 뭐 부부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가부장적인 문화 아래에서 옛날에는 아내가 맞고 아내가 순종하는 게 굉장히 당연했던 문화가 있었죠. 우리 할머니 세대 때는 그랬던 그 문헌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상담소가 처음 생긴 것도 아내 구타, 그 당시에는 아내 구타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내 구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상담소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런 관습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잔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야. 이거는 그냥 성욕이 많은 사람의 문제야가 아니라 이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아직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그러니까 수업 받고 있는 폭력 예방이라고 부르는 이 폭력의 이 네 가지를 4대 폭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함께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이 사회 문화를 어디서부터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